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뉴스는 너무 많죠. 정치, 사회, 경제 등등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시사의 참견에서는 두 개의 코너와 함께 금주 가장 뜨거웠던 뉴스부터 발의는 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둥둥 떠다니는 계류 법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두 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뉴텔라 소모임장 유종현입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할 건데요. 먼저 뉴텔라 학우이자 전 건대신문 부편집국장이었던 장경진 학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더 모셨는데요. 현재 뉴텔라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ABS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홍혁재 학우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코너를 지금 준비한 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됐어요. 준비 기간이 그래도 좀 됐는데 지금 첫 촬영까지 왔습니다. 두 분 소감 먼저 묻고 싶은데 먼저 장경진 하고. 네, 우선 생각보다 지금 긴장이 많이 되고요. 마음 편하게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홍혁재 하고. 저도 되게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최대한 절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 처음이니까 많이 미숙할 텐데 보시는 분들도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께서 꺼낸 뉴스들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들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홍혁재하고 이 잼버리 사건을 가져오셨네요. 네. 잼버리 행사가 혹시 어떤 건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 8월 1일부터 시작된 새만금 잼버리인데요. 이게 정식 명칭은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이고, 이거를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4년에 한 번 진행되는 세계적 규모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야영 캠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도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 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날 개용식 날 400명 이상의 온열 환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배수, 샤워실 등의 시설 문제, 그리고 저번에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곰팡이 달걀이나 그 안에 있는 GS25 바가지 문제 등 되게 많은 사건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비하여 정부가 예비비를 지출했지만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좀 있죠. 왜냐하면 최다 인원 참여국인 영국 4,500명이 참여했다고는 하는데 이미 조기 퇴영을 했고 잇따라서 미국과 싱가포르도 이미 퇴영을 했습니다. 네. 행사 자체는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죠. 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지금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누가 원인이 제공을 했느냐, 누구의 책임이 강한 건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게 부지 선정이 개최 6년 전에 정해지거든요. 6년 전. 네. 근데 이게 전라북도가 이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이게 새만금이라 하면 사실 되게 그늘 하나 없고 그냥 쭉 돼 있는 그런 늪지로 장소가. 유명하죠. 네네. 근데 이거를 8월 초에 우리 이 찜통 더위 35도 넘어가는 한국에서 하는 게 과연 이 부지 선정이 올바른가, 이거에 대해서 이때 2016년 유치에 나설 때만 해도 행사지 후보로 이제 무주 태권도원, 구천동 야영장이 유력을 했었는데 하지만 정작 새만금 간척지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새만금으로 정해졌다는 거는 홍혁재 학우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5년에서 6년 전일 텐데, 그럼 분명히 그 동안 그 사이에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지금의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아니면은 주최 측에서는 어떤 노력을 혹시 했었나요? 사실 이게 주무부처가 여가부인데 이게 1년 전부터
그 해당 전라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장관한테 꾸준히 논란을 제기했어요. 이게 새만금 아무래도 이거 배수 문제가 심각하다. 프레 잼버리라고 이거 본 잼버리를 하기 전에 약간 소규모로 체험 사전 답사처럼 미리 잼버리를 한번 하는데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이유는 코로나라고는 하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배수 문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국정감사 때 여가부 장관한테 말을 했더니 우리는 뭐 그거랑 관련이 없다. 프레 잼버리의 취소는 취소가 일어난 다음에 배수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는 관련이 없고 우리는 배수, 폭염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다 지금 보완하고 있다. 다 대비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시종일관 이런 태도로 일관을 했지만 지금 8월 딱 보면은 배수 문제도 터지고 폭염 문제도 터지고 시설 문제도 터지고 결국은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새겨 듣고 대비를 했으면 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진하고 또 이 뉴스 많이 주목해서 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나요? 맞아요. 저도 아무래도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확인을 했는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식사 문제에서 좀 비건 학생들을 위한 식사가 정말 밥이랑 두부만 나온 그런 사진이 올라왔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4년에 한 번이면 사실 올림픽 수준의 그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를 되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충격을 받았고 아무리 그래도 국제 행사인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데에는 뭔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었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 여러 가지 또 준비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여야는 서로의 책임이다라고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4일에 뭐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6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야당 측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사실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결국 어쨌든 윤 정부 때 선임이 되었고, 지금 그 셋이서 되게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사실 본인 지금 현 정부의 책임도 물론 있는데 사실 이거 여론을 인지했는지 결국엔 좀 전에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겠다 이런 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현 정부 측에서는 그래도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대신 잘 대처하고 지금은 더 문제없이 하겠다라고 제 의사 표명은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장경진하고 혹시 바라시는 점이나 아니면 이 잼버리 사안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보니까 되게 행사들을 많이 넣어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큰 국제 대회인 만큼 앞으로라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역자하고 취재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뉴스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장경진 하구가 준비했어요. 혹시 어떤 뉴스일까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저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사건이죠. 바로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가장 처음 7월 21일 오후 2시경에 한 30대 남성 조선 씨가 신림역을 지나가던 남성들을 대상으로 칼부림 난동을 부렸어요. 그 결과 20대 남성 한 분이 사망하셨고 또 다른 남성 세 분이 부상을 당하시는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조선 씨는 바로 체포가 되었고 어떠한 정황 없이 그냥 체포가 되었다고 해요. 그 조선 씨가 무직이었고 또 흉기 상해를 포함한 전과 3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소년 전과로 전력 14건이 존재해서 총 검찰에 송치된 경우가 17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더 큰 문제는 그 영상이 고스란히 SNS를 통해서 유통이 되었다는 건데요.
잔인한 사고의 현장을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어떠한 처리도 없이 공유가 돼서 되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 2주 만인 8월 3일에 오후 6시경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또 다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한 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으며 피의자는 23살 남성 최 씨였습니다. 이 최 씨는 차로 인도를 들이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서 20대에서 70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뭐 8월 4일에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찌르고 도주한 사건도 있었고, 뭐 용인에서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고속터미널에서도 또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체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불안감을 떨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사건과 추가적으로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한 거는 지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살인 예고글이 자꾸 빈번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가 된 부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자신도 이렇게 유사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살인 예고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어제까지를 봤을 때 약 50여 건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지금 한 18명에서 20명 정도를 송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라서 살인 예고글만 올리고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역제하고도 아무래도 조금 많이 관심이 갔을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번화가고 또 저희 학교도 번화가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일단은 제 친구가 그 서현역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주변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제 진짜 나도 안심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한편 아무래도 지금 칼부림이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은 이례적이지만 매년 사실 있었던 사실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너무 비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진짜 위험한 것에 비해 조금 더 공포에 떨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제도 보니까 9호선에서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9호선에서 칼부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BTS의 슈가 씨가 뭐 타투를 공개했나? 그랬는데 그걸 보고 팬들이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던 일반 승객들은 이거 또 테러인가? 하고 막 이렇게 도주를 하다가 결국은 막 몇 명 다치고 왜냐면 인원들이 혼잡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뭐만 하면 막 불안감에 떠니까 이렇게 혼란해지고 결국은 뭐 압사의 위험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악영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디어로 인해서 조금 사건이 증폭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모방범죄라고 지금 명칭을 하고 있어요. 장경진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지금 얘기가 있는지. 네, 아무래도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또 그걸로 그 살인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기존에 이제 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범죄 심리 전문가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인터뷰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는 이 살인 예고글의 경우 그냥 실제로 살인을 하겠다보다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많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많이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살인 예고글 작성해서 검거된 사람 중에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저 장난으로 올린 것이다라는 듯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김상견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님께서는 이제 살인 예고글에 달린 무섭다는 댓글을 보고 사람들이 느낄 두려움을 상상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심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께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들이 타인의 범죄를 접한 후에 억눌러온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 범죄를 모방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지금 그런 뭔가 우려도 있고 이게 단순하게 자신의 그런 뭔가 오히려 장난 그냥 가볍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국민들 더 불안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이거에 대한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뭐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안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선보이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흉악 난동 범죄 특별 치안 활동인데요. 8월 4일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에요. 흉기 소지 의심자 또는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총기, 테이저건 등 흉기 소지 범죄자에 한해서는 이제 경찰 물리력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겠다. 또 이것을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실제로 주요 도시들의 장갑차와 무장한 특공 대원들이 배치되면서 이 특별 치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하고는 이런 뭐 대처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너무 이게 과잉 진압이 아닌가. 사실 저번에도 한번 그 오인을 하고 그 학생을 네, 그런 적이 있잖아요. 뭐 이제 체포 과정이 잘못 오해가 생겨가지고 다치는 학생이 사건이 있었죠. 그게 좀만 더 과잉 진압이 과격했다면 사실 더 큰 문제로 번져서 예전에 뭐 미국에서도 과잉 진압으로 한때 들썩였던 것처럼 우리도 들썩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 강경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그러니까 특별치안 활동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의정부시 금호동에서 한 중학생이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 상해를 입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 출동한 경찰이 이제 검정 후드티를 쓰고 이어폰을 끼고 산책을 하고 있던 중학생 A군을 이제 범인으로 특정짓고 그를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어폰을 끼고 있고 특히 당시 형사들이 사복을 입고 있었어서 그들이 경찰임을 인지하지 못한 중학생 A군은 오히려 그들이 좀 흉기 난동이나 이런 범죄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들에게서 도망을 친 거죠. 근데 또 형사 입장에서는 도망을 치니까 도주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진압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머리, 등,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A군의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복 형사들이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도 않고 아들을 억울하게 진압하려 해서 아들이 상처까지 입었음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쓰면서 이게 가시화가 됐는데요. 이외에 그 오인으로 인한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서 형사들이 찾아가서 대화를 잘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혁재아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강력 진압이나 특히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에 더 이상 오인으로 인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지금 이 대응에 대해서 뭐 다양한 지금 평가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문제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진하고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이러는 것이 되게 물론 당연히 범죄자의 마인드긴 하지만 저는 되게 '너무 잔인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사회가 모두의 이런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게 이제 목숨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알고 자신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절대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절한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국가가 그래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분명히 어떤 사건을 억제하는
뭐 어느 정도 의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묻지마 칼부림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본적인 예방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치와 함께 더불어 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사건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대응이 국가 정부 쪽에서 또 정치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꺼낸 뉴스들은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두 분이 조금 이렇게 오늘 두 사건 모두 굉장히 타임라인이 긴 것들 가져왔어요. 하루에도 뉴스가 몇백 건씩 쏟아지나 진짜 저희 준비하느라 두 분이 많은 고생을 해주셨어요. 첫 타부터. 아쉽지만 이번 주 왓츠 인마이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경진하고 홍혁재하고 패널로서 처음 이번 왓츠 인마이 뉴스 맡았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주제였어서 조사를 하면서 또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았고요. 제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만금 잼버리가 무사히 부산 엑스포 개최에 누가 되지 않게 한번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되게 조사는 되게 길게 했는데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다 수고하셨고 왓츠 인마이 뉴스 코너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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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사회 참견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정부 견제, 민생 챙기기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실현시키는 방법이자 국회의 본질은 바로 입법 활동인데요. 잘못된 법을 고치고 필요한 법을 검토해 신설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책무인 것이죠. 2020년에 출발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약 2천여 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많은 법이 생겼나 놀라셨나요? 그렇다면 발의는 됐지만 통과되지도 폐기되지도 못한 채 표류 중인 법안들은 몇 건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무려 15,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 시급한 법안에 밀려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그리고 국회의 정쟁 속에 묻혀서 이로 인해 국회를 그저 둥둥 떠다니는 법안들을 우리는 계류법안 혹은 계류의안이라 부르는데요. 당장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음에도 국회에서 잊혀져 계류 중인 법안들을 저희 뉴텔라가 발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류의안을 알리는 코너 구해줘 법! 네, 현재 촬영 시간 기준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5,927건입니다. 네, 먼저 출연진부터 소개해드려야죠. 네, 1부랑 같은데요. 장경진하고 홍혁재하고 이번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리고 구해줘 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반주희 PD와 또 김리현 PD가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계류 법안, 계류 의안 조사를 사실 처음 해봤을 것 같아요. 직접 다 알아보고 소감이 어떠셨나요? 먼저 장경진. 우선 제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계류 법안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다들 15,000건이 넘는다고 알고 계셨나요? 이번 국회에서만.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근데 또 왜 계류가 됐나? 그쵸.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너무 좋은 건인데 계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발굴을 해봤습니다. 홍자하고는 사실 새내기인데 왓츠 인마이 뉴스도 그렇고 그리고 계류 법안 조사도 그렇고 바빴어요 이번 주? 저 실제로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고? 네, 그렇죠.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어째 얼굴빛이 조금 안 좋아요. 저도 퍼스널 컬러에 안 뭐 아무튼 힘들었지만 이렇게 계류가 된 법안들을 이렇게 찝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밝혀야?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그 말입니다. 확실히 홍역지하고가 일부에처럼 대본이 없으니까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팀이 갖고 온
계류 법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계류 법안들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장경진하고 김리연하고 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김승민 의원 등 13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고요. 2023년 8월 1일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우선 이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아이를 양육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육비가 소모가 돼요. 또 이에 대한 부담으로 해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확실한 국가적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법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양육 비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지원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해서 국가로 하여금 이제 평균 양육 비용을 매년 조사해서 공표를 하고 국가와 지방 단체가 평균 양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모든 사회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 걸 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선정한 이유도 그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가 세계적으로도 되게 급격한 편이에요.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2021년에는 0.81명인데 0.1명이나 감소를 했죠.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2018년 0.98명 이후에는 2를 넘어가지 못하는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양육비 지출에 따른 부담이 계속해서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양육 비용을 조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이 법안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저출산 문제를 상대할 우리 반주희하고 홍혁재하고 팀은 어떤 법안을 그러면은 갖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류호정 의원 등 11분이 이제 발의를 해주셨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행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를 제한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일부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비교 가능한 통상 근로자가 없다는 사유로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점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단시간 근로자가 뭐냐 하면 일주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걸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소정 근로 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사람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기준이 몇 시간인가요? 기준이 이제 44시간. 44시간. 보통은 44시간. 네. 근데 그것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 네. 알바나 비정규직이 웬만하면 다 단시간 근로자에 속하는 거죠. 살짝 상대적인 개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쟁점이 된 이유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통상 기준을 세울 만한 통상 근로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단시간 근로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해도 이제 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데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차없이. 실제로 제가 사례를 일일이 다 뒤져봤거든요. 네네.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사례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제 기각된 판례를 보면 대부분 이런 저런 사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논할 실익이 없어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소송한 것부터가 우선 취지에 안 맞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난 단시간 부당해요.
그래서 넣었더니 아 근데 너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니까 뭐 그 뒤에 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그거는 얘 몰라요 그냥. 조사하신 게 아니라 당사자 같아요. 아 너무 감정이입이. 왜냐면 저 오늘 사실 네네. 뭐 이건 외람된 말이지만 이제 원래 알바가 있었거든요. 네네. 오늘. 네. 근데 어제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부당하잖아. 오늘 언제 알았는데? 오늘 이거 끝나고 바로 3시에. 끝나고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네. 좀 이따 시사 2팀 녹화 때 그러면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일을 스텝으로. 그쵸? 잘 모르겠는데 이거. 네. 일단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아, 네.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받는 피해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들 수 있죠. 이제 되게 뿌듯해하네요. 준비해와가지고. 제가 KBS에 있는 기사를 봐왔는데 이게 실제 사례들인데요. 네. 24시간 교통약자 택시를 운영하는 정규직 기사들이 있고 비정규직 기사들이 있는데 비정규직 기사들은 1년에 2번 나오는 성과급도 주지 않고 다른 뭐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급식비, 가족수당, 휴가비 등을 안 주거나 적게 줬습니다. 또 승강비 유지보수 업체는 뭐 휴가비, 지역수당 등 무려 9가지 수당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니까 네. 네. 아 죄송. 애매하네. 근데 그러면 네. 원래는 그 단기 시간 근로자랑 정규직 직원이랑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똑같이 대우를 하자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뭐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네. 혹은 이 사람이 단시간 근로자의 이제 뭔가 명명하기가 스스로를 명명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 그렇죠.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라도 받을 만한 대우가 있는데 아예 정규직에 있는 기준으로만 보다 보니까 아예 뭐 적용도 안 되는, 아예 무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그런 겁니다. 홍익자군은 뭐 장경진하고 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네. 준비하면서? 있죠, 사실. 사실 뭐 당연히 근데 여기 계류안 자체라는 게 사실 다 되면 좋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물론 되면 좋은데 사실 이게 저희가 좀 더 급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양육 수당이 인구 문제는 그렇게 안 되다가 절대 그 말이 아니고요. 사실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 지금 양육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건데 혹시 뭐 약간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통계 자료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필요한 이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보다 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출산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근로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근로에 필요한 법도 필요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출산이 가장 급한 문제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사실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문제점의 그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선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 자료긴 한데요.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미혼 남성 여성 중에. 그리고 기혼들도 왜 이제 아이를 더 낳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경제적 불안정이 37.4%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꾸준히 지속된 여러 이런 설문조사들에서 항상 가장 높은 순위로 꼽히는 게 이게 경제적 불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법안이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한국에서도 현재 양육 보육 수당을 아예 안 주고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 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0에서 2세는 그냥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전액을 어린이집 비용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제 3에서 5세까지는 월 28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아직 부족해서입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제로 평균적으로 양육에 얼마나 드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을 한 금액 내에서
이걸 지원을 최대한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저희 팀이 준비한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홍혁재하고 반지 팀이 갖고 온 것도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네. 어떤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나요? 저희가? 어떤 거를 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인 돈 양육 문제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자고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은 좀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미래 사회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사회가 사실 비정규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차별 대우가 많다는 건 사실 진짜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되게 많으니까. 네.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을 반주의하고의 억장이 무너진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게 하나 있는데 아, 네, 말씀해 주시죠. 11명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아, 그 공동 발의. 네. 네. 저희 13명이 참여했거든요. 주변이 너무 많으시네. 아, 등이니까 14명이고 저쪽이 12분이시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첫 방송이라 좀 약간 이런 좀 구차한 것까지 명분으로 내세. 전 지금 약간 들으면서 그 기자분들의 취재가 아니라 정당 대표들 나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얘기하시는데 무슨 소수 정당, 저출산 대책당 뭐 이런 데서 나오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한번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왜냐면 이게 결국은 저희가 설명을 아직 끝에 한번 다시 정리 드리겠지만 이 구해줘 법제는 말 그대로 대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입법을 할 수 있다라는 결정권자라는 약간 상상 속에서 이 중에 어떤 법이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한가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못다니게 다 해주셔도 됩니다. 두 분 다. 먼저 뭐 장영진하고부터. 저 먼저 아무래도 제가 지금 좀 이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먼저 해볼게요. 네. 우선 또 양육 수당과 관련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양육 비용 지원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또 유럽 3개국의 보육수당 관련 자료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우선 2018년 기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독일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한 명당 하나 약 25만 원 정도를 만 18세까지 지원을 해요. 오, 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8세까지만 아니죠. 만으로 따지면 한 7세? 그러니까 입학 연도까지 86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10만 원에서 뭐 0세 막 20세 이럴 때만 20만 원 가량 주고 이제 애가 크면 클수록 1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년 18세까지, 그러니까 매달이죠. 25만 원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녀가 학생이거나 저희 같은 대학생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직업 훈련을 받고 있으면 만 25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좀 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렇죠. 사회에서 제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그쵸.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특히 이제 2자녀, 3자녀, 4자녀가 될 때마다 금액이 좀 늘어나요. 인당 주는 금액이. 그래서 넷째가 되면 225유로, 그러니까 약 2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자녀당 30만 원씩 약 4명의 자녀 120만 원을 받고 이게 아이를 양육을 하는 거고요. 네덜란드도 만 18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 약 28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수준이죠. 그리고 스웨덴 월 약 13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자녀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여기는 증액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약 52만 원까지 증가가 된다고 해요. 더군다나 여기도 만 16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이죠. 오랜 기간 지원을 한다. 우리는 8세까지밖에 지원을 안 한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니네가 알아서 키우라고 한다. 그것이 이제 큰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나라들의 합계 출산율이 다 1.5를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2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들의 양육비 지원 수준을 보고 우리나라도 좀 더 얼마나 양육비가 드는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저출산이 해결이 되던가 말던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약간 들으면서 이제 일반 청자 입장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 들면, 그러니까 이 법안이 양육 비용 자체를 우선 늘리는 거는 아니고, 그쵸, 우선은 늘리는 그 건 전에 아니죠. 사전적인 단계로서 명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어디가 부족한지 알 수 있도록 조사를 하자. 맞아요. 라는 왜냐면 취지인 이제 거죠? 지자체별로도 다르게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음.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보육 비용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뭐 국공립이 아닌 이상 모든 어린이집에 가게 같지도 않고, 특히나 이게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보낼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홍지하고도 마무리 해주시죠. 저는 저의 법안에 앞서서 상대팀의 법안도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아, 네네. 뭐 사실 해외 사례도 짚어주셨는데 뭐 사실 뭐 유럽이라고 하면 뭐 저희보다 그 있잖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하니까 네, 그쵸. 비용이 큰 거다. 네, 그래서 아예 금액적으로만 1대1 대응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네, 있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아까 통계 자료도 말해주셨는데 뭐 경제 상황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원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지금 경제 상황도 되게 안 좋고, 사실 이 경제 상황을 바로잡는 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본인 얘기하려고. 네, 그쵸. 그렇게 비약을 하신다고요? 그러다 뭐 마무리 계속 해보시죠. 들어드릴게요. 네, 결국 저희 법안이 제가 아까 두루뭉실하게 사실 말을 했지만 사실 되게 심각한 사안인 건 맞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정규직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먼저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준비하시나요? 되게 심각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갖고 오신 계율 법안 정보는 저희가 또 영상 밑에다가 그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이제 두 팀의 이 계율 법안 잘 들으셨나요? 첫 회부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들인 것 같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준이 되게 높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투표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저희가 첫방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우들 혹은 이제 보신 분들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소수한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뉴텔라 학우 내부에서 이제 먼저 보시고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 뉴텔라 분들도, 저희 소모임 뉴텔라 분들 정말 재밌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과 함께 투표를 남겨드릴 건데, 그걸 투표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누가 이겼는지 한번 그것도 프로그램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방송이었는데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코너 1과 2를 저희가 지금 쉬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인데 마무리니까 또 두 분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죠. 총 소감 준비하면 앞으로 또 계속 할 거니까. 네. 먼저 하시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마이크까지 꽂죠. 네네.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 구해줘 법제에 관련해서 살짝 분명히 되게 재밌게 약간 구해줘 홈즈처럼 약간 소위 억가도 막 하고 되게 재밌게 하자고 저는 들어서 네. 되게 라이트 하진 않지만 뭐 되게 열심히 준비한 것도 많지만 네네네. 되게 재밌게 해보자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빡세게 해주셔가지고 제 생각에 본인이 제일 빡빡했어요 지금. 되게, 우리 저희 둘은 나름 하려고 하는데, 네, 우선은. 네, 그래서 뭐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도. 예. 네. 예, 저도 일부러 그래서 좀 억가를 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법안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저도 되게 좀 생각보다 즐겁게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한 번의 대결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네. 오늘 구해줘 법즈 준비해주신 두 패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사의 참견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첫 방송 보시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 뉴텔 라디오, 그러니까 저희 학과에서 이 라디오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처음 생각했던 거는 201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학번이 나오죠, 갑자기. 정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ABS 이런 데서 저도 활동하면서 학우들끼리 이렇게 좀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뭐가 자료가 많은 것 같은데 대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오프닝 멘트랑 클로징 말고는 대본이 정말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 준비한 거 가지고 자유롭게 나누는 거라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5년 만에 저희가 이렇게 좀 첫 발을 디딘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쁘고, 또 여기 시사 1팀에서 진행한 시사 참견, 그리고 뒤에 촬영 있을 이제 2팀의 그 유니버시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두 프로그램 모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뉴텔라와 뉴텔 라디오가 학우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뉴스와 정보들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원, 노혜원, 반주희, 장경진, 홍혁재, 그리고 진행을 맡은 유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